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5가지를 제 나름대로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인데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목 터널 내부의 압력이 증가해서 정중신경, 그러니까 여기 지나가는 신경이 정중신경이거든요. 이 신경에 눌리는 것이 직접적인 바로 직전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력 증가하는 원인, 이것이 무엇이냐, 이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알려져 있는 원인들,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는 원인들로서는 손목을 아니면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 또 손목 주위에 외상, 즉 다친다든지 아니면 염증성 질환, 류마티스, 아니면 관절염 이런 것들요, 통풍 이런 거, 그리고 비만, 임신, 당뇨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성별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에게서 3배에서 10배 정도 더 흔하게 발생하는데, 이거는 호르몬 변화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성들이 손목 터널, 신경이 지나가는 이 터널이 좀 좁아서 더 잘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것이지, 이것이 그냥 단순히 손을 많이 쓴다고 생기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손을 많이 써서 생기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약 10%에서 20% 정도 되고, 나머지 80% 정도는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방법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시죠? 손목 터널 증후군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쉽지 않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예방을 하죠. 하지만 일부 알려져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당뇨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것들을 치료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20%는 손을 많이 써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좀 덜 쓰면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자주 쉬어 주시고, 손목을 이렇게 과도하게 꺾는 이런 동작은 좀 일을 할 때도 좀 피하고, 덜 꺾이는, 덜 무리가 가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키보드하고 마우스 하루 종일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적절한 높이를 유지해 주시고, 마우스 같은 데는 이렇게 받침대, 그리고 키보드에도 받침대 같은 걸 사용하셔서 손목이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그리고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평상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만이 관련이 있으니까 체중도 좀 적절하게 유지하시고, 통풍, 류마티스, 기타 관절염 같은 것들도 잘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의 주요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손목이니까, 손목이 아픈 거 아니냐, 선생님 저는 손목이 아파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손목까지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드물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이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주로 손끝이 저리다, 아니면 손끝이 무디다, 아니면 손 전체가 너무 저리다, 이렇게 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밤에 악화되기 쉽고 새벽에 더 악화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잘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쭉 펴고 자면 좋은데, 이렇게 자질 않고 잘 때 이렇게 손을 오므리고 이러고 자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손목에 신경이 눌려서 그것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이 더 가중된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논문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저도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증상이 심해지면
이 손을 잘 못 쓰면요, 우리가 이 손목과 팔꿈치, 어깨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손목, 팔꿈치, 어깨에 관절염이 점점 더 번져요. 그리고 또 힘이 빠져가지고 물건을 잡기가 어렵고 병뚜껑 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딱 잡아줘야 되는데 꽤 이 아기 힘이 세야지 병뚜껑을 딸 수 있거든요. 이 병뚜껑이 잘 안 따져요.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여기 툭 튀어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손이 저리시다면 이 부분 꼭 잘 관찰해 보세요. 이렇게 불룩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과거에 손이 좀 저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완전 밋밋하다. 그러면 이거는요, 손의 기능이 떨어지고 감각 기능도 떨어져서 지금 손이 많이 망가진 상태, 즉 근육도 위축되고 이제 아주 말기로 가서 통증이 오히려 없어지는 단계. 즉 신경이 죽으면요, 손의 신경이 죽어가면 통증도 잘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무 증상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뭐 손 잘 움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은 다 여기 있어요.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손목 터널이 심해져도 손가락은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마비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손목 터널 증후군의 마비는 손에 그 감각이 떨어지고 엄지에 힘이 떨어지고 이게 마비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꼭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증상하고 그동안 어떻게 아팠는지 그 병력을 잘 청취해서 진단을 합니다. 이게 거의 되게 중요하고요. 한 95%는 그걸로 다 끝난다고 보죠. 그런데 요즘 그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분들이 좀 있고, 알려주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고, 물리치료사분들도 있는데, 네, 좋죠. 당연히 진단 방법이니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방법은 이렇게 손목을 구부리거나 아니면 두드려 봐서 손이 찌릿찌릿한지 이렇게 하는 검사가 정석이긴 한데 이게 잘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면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는요, 근전도 검사가 있습니다. 근전도는 뭐냐면 신경이 이렇게 쭉 따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신경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신경이, 특히 감각신경이 기능이 떨어지면 신경이 좀 느리게, 신호를 느리게 갑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지나가는 속도, 신호를 보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걸 보고선 신경이 손상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근전도 검사가 100% 정확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전도 검사도 잘 맞지 않는 경우가 한 10%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전도 검사가 정상이라도 환자는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전도 검사가 정상이라고 해서 당신 손목 터널 증후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환자분들도 이 점을 아시고 나는 근전도 검사에서 정상이면 증상은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 도대체 무슨 병이냐 이런 식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증상을 면밀하게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기타 다른 검사들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초음파와 MRI 같은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들은 손목 터널에서 신경이 얼마나 눌렸는지 그리고 신경이 얼마나 부었는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걸 아시면은 신경이 실제로 얼마나 부었고 그래서 근전도에는 안 나와도 실제로 환자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을지를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손목 터널 그 내에 간혹 혹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수술이나 아니면 치료를 할 때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손목 터널에 막 이렇게 큰 손목 터널도 작은데 여기에 아주 큰 무릎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검사를 하고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증상과 병력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의 치료인데요. 증상의 정도 그리고 원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초기 단계에는 비술적 치료하죠. 손을 좀 덜 쓴다든지 아니면 보호대를 밤에 차고 잔다든지 진통제, 소염제 이런 거 드시고 스테로이드 주사 맞을 수 있죠. 약도 먹을 수 있고요. 물리치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스트레칭과 운동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증상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이것저것 한 바퀴 더 돌고 아니면 두 바퀴, 세 바퀴 더 돌고 나서 수술 생각하지 마시고 수술을 빨리 생각해야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수술하는 병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논문들에서는 많은 논문들에서는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스테로이드 주사나 기타 다른 약물 치료 같은 것들이 수술 시기를 늦추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즉 완치를 위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것이 아니라 수술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지금 사정이 안 돼서 수술을 3개월이나 6개월 있다 하기 위해서 주사 치료를 한다. 스테로이드를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논문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손의 기능인데 이 손의 기능이 한 말기가 아니고요. 한 중간 정도만 넘어가도 이미 손상이 되기 시작하고 그 손상된 손의 기능이 수술을 해도 명확히 다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손 저린 거는 많이 돌아오는데 손의 그 어떤 신경 전도 속도, 손이 예민하고 빠른 것들은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늘상 하던 그런 동작이나 어떤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익숙해져서 하는 게 있고 실제로 손이 민감하게 살아있는 경우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하면 그 기능이 많이 살아있지 않고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수술의 성공률은요. 98%에서 99% 정도 됩니다. 어떤 수술이든지. 내시경도 그렇고 손바닥을 절개하는 수술도 그렇고 제가 하는 손목을 절개해서 터널로 보는 손목 절개법도 그렇고 대부분 성공률이 98에서 99% 정도 됩니다. 수술 후에 경과가 좀 안 좋은 경우는요. 수술 시기가 늦은 경우예요.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하면서 경과가 안 좋기가 어렵습니다. 수술을 하면서 실수하기가 어려워요. 유일하게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안쪽으로 모으는 이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을 자르는 건데 그거는 수술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잘 일어나지 않는 실수입니다. 이런 거는 1%도 아니고 0.2%, 0.1%이 정도의 낮은 확률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여러분들이 방치할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 합병증, 손이 무뎌지고 손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것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늦기 전에 수술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가 수술에 미친 사람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문헌에서 그리고 실제 자료에서 보고 공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면들이 굉장히 간과되고 있고 마치 끝까지 버티는 게 좋다고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적절한 시기에 꼭 수술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손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손목 터널 증후군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털보 의사였습니다.